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피어나는 경기 부양 한계론. 저성장,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지금 투자의 지형도를 바꾸는 신업종 트렌드. 개국 8주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업황 분석 저희 개국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부분의 베스트 섹터 애널리스트인 SK증권 노경철 연구원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올 한 해의 그 제약바이오주의 관심은 어땠는지 그 리포트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약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표적인 4종목을 꼽아봤고요. 그들 종목의 1년간, 3분기간의 주가 흐름, 여기에 또 리포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말 호재를 안고 급등했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연초에도 그 흐름 받아서 출발이 되었고요. 78만 원 선에서 출발했던 주가는 연중 내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결국 45만 원 선이 저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벤트가 했습니다. 늦장 공시, 여기에 또 계약 취소까지. 이와 관련한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임상 실패는 신약 개발의 성장통, 하지만 적절한 전달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신약 개발 중 임상 중단은 피할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고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성장통이지만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시 시점으로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쉬어가는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인데요. 신약 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하락으로 목표가를 7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더 큰 규모의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유지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두 다 성공하기는 어렵다. 역시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 늑장 공시 등 악재는 부각되지만 전날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등 호재도 있어서 목표가는 하향하지만 매수 관점은 유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 첫 번째로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녹십자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가 먼저 볼 텐데요. 전강 후약장세입니다. 장 초반, 연주 초반에 24만 9천 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내리막길을 타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현재도 저점 구간에서 거래가 됐는데 현재는 17만 9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들은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북미 시장 직접 공략이라는 내용인데요. 4분기 미국 면역 글로불린 시장 진출 시 파트너사를 통한 유통이 아닌 녹십자 홀딩스 자회사에 공급하는 형태로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높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반기 이익 증가와 면역 글로불린 품목화가 모멘텀 기대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면역 글로불린 품목 승인 모멘텀이 있어서 기대감도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4가 계절 독감 백신 한국 출시,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미국화가 기대감. 역시 면역 글로불린 분야에서는 미국 수출 300억 원, 2020년에는 2천억 원 목표로 큰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된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엔 셀트리온 확인해 볼 텐데요. 주가 먼저 보시죠. 연초에 8만 9천 원 선에 출발했다가 1월 말에 고점을 터치합니다. 12만 원 선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현재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 강양규 HMC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전반적인 내용을 실었는데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침투율이 증가되면서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 램시마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퍼스트 무버, 처방이 처방을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셀트리온은 특허 도전에 성공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출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저가 약물 처방 장려와 교체 처방 허가로 점유율이 증가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선도한다라는 내용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레미케이드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출시 기대되면서 역시 긍정적인 내용이 실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제약주 상황 들여다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과 제약바이오, 그런 레포트들 현황들 살펴봤습니다. 우리 노경철 연구원께서도 굉장히 바쁘게 리포트 작성과 함께 바쁜 한 해를 보내셨군요. 지난해에는 화려한 한 해를 보냈잖아요. 랠리를 이어가면서 정말 제약바이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올해까지 좀 더 이어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을까요? 우선 그 지난해 대비 올해 좀 부진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의 상장 열풍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의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미약품에서 또 대규모 기술 수출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면서 계속 그 바이오주가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부터 그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그 한미약품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됐는데 계속 어떤 소문만 있었지 사실 기대에 못 미치게 계속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올해 여름에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화장품주와 바이오주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최근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또 IT와 그 대형주가 네. 크게 랠리하면서 그 좀 대형주로 편입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바이오주가 좀 여전히 그래서 좀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좀 안 좋은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몇 마디로 정리가 정말 되네요. 그 기대감은 정말 많이 컸었고 그에 따른 그 증거도 됐었지만 그 실망감 하나만으로도 또 네.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IT와 대형주의 쏠림 현상, 또 사드까지도 조금 제약바이오를 좀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약과 네. 바이오 좀 나눠가지고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사실 크게 구분이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도 그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사실은 뭐 약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큰 구분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구분이 좀 됩니다. 원래 엄격히 말하면 제약주는 흔히 이제 전통 제약주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는 그 의약품이나 각종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기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의료기기라든가 이제 여러 이제 헬스케어 관련 이제 기업들을 통칭해서 바이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전통 그 제약주 같은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약 개발은 일부 기업을 빼놓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대부분 그 카피약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해외 오리지널 신약을 도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약주는 좀 제조업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다만 하지만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규모는 작고 특별한 수익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좀 적자가 많이 매년 네.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신약 개발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게다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전문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좀 전문 투자자들조차도 좀 분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왜곡되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좀 기피 됐던 좀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해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한미약품 이어서 여러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네.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증폭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그런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반 투자자들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제 점천적으로 좀 지식도 많이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제약은 조금 더 제조 쪽에 네. 좀 더 집중이 되고 있고 바이오 쪽에는 적자가 많지만 그만큼 미래 기대를 먹고 네. 사네요. 좀 개발 쪽에 많이 강한 측면이네요.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를 많이 접할 때 FDA라는 네. 그 단어를 많이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 FDA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뭐 1상, 뭐 2상 통과. 그런데 3상을 통과해야 그 기관에 입증을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FDA라는 거는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에서 판매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 그 당국이 심사하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FDA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미국을 타겟으로 하지만은 사실 FDA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이렇게 가장 또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네. 원래 원칙적으로 어떤 나라에 그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의약품을 진입을 하려면 그 해당 나라에 다시 처음부터 다른 나라에서 비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래 그 해당 국가에서 다시 처음부터 그 신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에 걸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 FDA에서 그 신약을 허가를 받게 되면 물론 원칙적으로는 다 처음부터 받아야 되지만 그 사실상 그 프리패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서류 검토만 하고 바로 이제 허가를 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FDA를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도전이 되고 있지만 매년 40개에서 50개 정도밖에 신약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FDA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신약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전임상과 임상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전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2, 3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임상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임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은 이제 사람으로 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또 임상도 1상과 2상, 3상으로 크게 나뉘는데 1상은 정상인을 상대로 약의 독성과 부작용을 보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상을 통과하게 되면 2상과 3상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네. 약효와 부작용을 보고 약의 복용량, 그 약의 도질을 이제 보는 단계인데요. 2상과 3상이 어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약간 또 차별점이 있습니다. 2상은 좀 3상에 비해서 좀 적은 수의 환자로 좀 이렇게 간략하게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약의 어떤 복용량을 여러 가지로 좀 트라이해보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지만 3상은 대규모 환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는 네. 단계고요. 그리고 또 약의 어떤 복용량을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크게 나뉩니다. 네. FDA의 그런 진행 현황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밌네요. 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의 제약바이오주들의 FDA 진행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네. 이상 정도를 통과를 하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도 좋은 기업인가요? 기술력 경쟁력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FDA 진출한 현황을 보면 약 한 20개 기업 정도가 좀 FDA 진출해 있고 그리고 또 그 파이프라인 수를 보면은 약 40개 정도가 지금 FDA 임상을 밟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건 뭐 한미약품도 있고 녹십자, 뭐 동아이스도 있고 뭐 바이오 기업으로는 뭐 바이로메드, G3BNT, HLB 이런 등등등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이렇게 앵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FDA 이상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네. 사실 그 FDA 각 단계별로 이제 임상 그 성공 가능성이 얼마 전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네. 보면은 그 임상 이상일 때가 가장 좀 확률이 낮은데요. 임상 이상일 때 통과될 가능성이 30%입니다. 네. 그 임상 이상이 왜 이렇게 낮냐면 사실상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효와 부작용을 보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상을 통과하면 그래도 상당히 좀 가능성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어떤 기술력을 말씀드리면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선 정량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4, 5년 좀 뒤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면. 하지만 그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곧 그 개별 기술력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잘 알지를 네. 못하는데 학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고 있는 분야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숫자가 워낙 좀 적어서 네네. 그럴 뿐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은 세계 최고라서 각 분야별로 네. 어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2가지나 들어갈 정도로 앞으로 정부는 향후 성장 동력으로 제약바이오를 아주 크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주목을 하고 네. 크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투자는 그 하나의 그 투자 트렌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어떤 그런 웰빙을 이제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또 여러 가지 바이오와 또 여러 융합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치료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산업은 약 900조 원 되고 그리고 또 의료기기 시장은 약 430조 원 정도가 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의약품과 의료기기 각각 약 4, 5%씩 매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성장 산업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일단 주가는 지난해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가장 IPO에 또 대여라고 꼽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또 줄줄이 상장 예정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하반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이런 큰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예정입니다. 뭐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덴툼이라든가 여러 또 큰 바이오 기업들도 계속 좀 줄줄이 상장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환기를 좀 이렇게 부여할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 지난해처럼 이렇게 바이오주 상장이 이렇게 바이오에 크게 영향을 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다시 한번 바이오를 좀 일으킬 수 있게끔 네. 큰 환기는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최근에 반등하는 제약바이오의 이번 한미약품 사태 때문에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황일 텐데요. 뭐 증권사에서조차 굉장히 당혹감을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막 올렸다가 그날 악재가 터지고 나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유, 얼마나 많은 또 문매를 또 받으셨어요. 이번에 실적 시즌 또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합니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의료기기 업종하고 뷰티 헬스케어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좀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이번 이제 한미약품 사태로 약간 투자 심리가 좀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그런 실적 개선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과거에는 이제 신약 모멘텀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옥석 가리기가 돼서 무조건 이제 신약 모멘텀보다도 그 후기 단계에 있는 글로벌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걸로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 실적 개선주와 그리고 또 글로벌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자, 실적 개선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네. 가장 좋게 보는 뭐 기업이 있으실까요? 좀 제시를 해주시고 좀 전략까지 좀 세워주세요. 네, 우선 크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이제 의료기기하고 뷰티 헬스케어 기업들이 그런 경우인데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바텍이라든가 아니면 뭐 뷰웍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계속 좋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톡스라든가 뭐 필러 아니면 레이저 에스테틱 하는 기업들이 그러한 경우인데 최근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그 수량을 다 감당 못 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보톡스라든가 필러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뭐 휴젤이라든가 아니면 메디톡스, 누트로닉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좋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련해서는 G3BNT라든가 HLB가 상당히 글로벌 임상 후기 단계에 있고 네. 조만간 또 좋은 소식들이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좀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좀 HLB를 좀 꼽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조만간 10월 하순에서 11월 사이에 그 FDA 3상에 그런가요? 위암 3차 치료제로 좀 3상에 들어갈 걸로 거의 확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어쩌면 기술 진도 기대하실 만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진전이 빠르게 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그 네이처에서 네. 네이처 리뷰에서 그 HLB가 진행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약물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글로벌 기술 지진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주로 그 권위 있는 논문에 얼마나 실리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그 네이처 리뷰에 크게 논문이 났었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수많은 논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가 좀 단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G3BNT도 또 이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권에 두고 계시는군요. HLB는 이제 임상 3상 FDA 앞두고 있는데 강기적인 관심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 반등 굉장히 탄력적인데요. 또 관련해서 의료기기, 또 그 필러 보톡스와 관련한 뷰티 업체도 조금 긍정적으로 더 보고 계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렵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전망과 전략을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SK증권 노경채 연구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